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반도체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해외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건스탠리에서도 메모리주 급락이 끝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재진입 구간이다라는 걸 알리기도 했죠.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판도 그렇고요. 올라가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스페이스X 관련주가 최선호 섹터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스페이스X 이틀간 시총이 많이 올랐습니다. 3,400달러 정도, 3,400억 달러 정도 급증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공모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관련주 상승을 했고요. 또 엔비디아에서 이 전력 업체에 4조 달러를 투자했다, 4조 원 정도를 투자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코스닥의 성장인데 코스닥의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이 1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 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머니코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건스탠리에서 메모리주 급락이 끝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재진입 구간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랄까 긍정적인 멘트를 내놨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뜻을 내비쳤습니다. 8월이나 9월쯤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나온 리포트였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이 갔고요. KB증권은 삼성전자를 60만 원으로 유지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주주환원 10배 이상이라는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갖게 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주주 환원이 한 9조 8천억 원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10배 정도 커질 것으로 이 증권사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100에서 최대 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 정도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이 얘기인즉슨 기존 정책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무언가가 통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주가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7%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낮잖아요. 지금 구간은 뭐니 해도 확신의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딱 했습니다. 앞으로 이럴 수 있는 거는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때문이 아닐까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는 112조 원 정도 K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817% 1년 사이 는 그런 성장 수치이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55%인데 4분기 연속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뜯어보면은 3분기잖아요. 여기에서 이익률이 중요한데 메모리 가격입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83%, 낸드는 71% 이렇게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4년 만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후 흑자가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4나노 LPU 양산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이유는 사실 마이크론하고 경쟁사이면서도 시총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드램의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정도 주가가 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달러가 워낙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그를 감안하고도 말도 안 되는 극심한 저평가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내년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HBM이 평균 판매 단가가 2배 이상 뛸 것으로 보이고 HBM4의 점유율도 굉장히 늘 것으로 보이는데 44%이 정도면요. 글로벌 1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SK하이닉스가 8월이나 한 9월 정도에 주주 환원을 좀 통크게 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삼성전자 역시 주주 환원이 10배 이상 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언급한 KB증권의 리포트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을 넣어주는데도 좀 일조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정도인데요. 이런 데이터 잘 확인하셨다가 이후에 팩트체크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월 시장 잘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 시장 전반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괜찮은 인사이트를 제시를 해서 제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는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한지영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시가 반등을 하는데 반도체가 왠지 소외되는 느낌이 굉장히 짙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도주 소외 현상이 조금 이제 풀리고 있다라는 걸 오늘 시장에서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앞으로 괜찮을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조금 뭐 안도 요인을 봐야 될 것 같고, 주도주인 반도체가 지금 주가 반등이 취약한데, 전력기기랑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또 그다음에 방산 뭐 이런 주식들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강도가 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지난주에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승 업종이 주간에 걸쳐서 더 많았습니다. 시장의 지금 건강함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고, 주도주 소외 현상, 반도체 소외 현상을 아무래도 시장이 반도체주들한테 요구하는 게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돈을 어떻게 주주들한테 환원할 거냐. 지금 이쪽으로 시장에 좀 검증대가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도주들은 아마 그런 검증대에 한번 설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뭐 미국 그 주요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있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뭐 주도주 소외 현상들 이번 주에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님 코스피의 예상 범위 어느 정도로 저희가 설정하고 전략을 짜면 좋을지, 그리고 실적 시즌 이번 주도 계속이 될 텐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이번 주 그래도 코스피 7,000포인트 때까지는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좀 쉬었다 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 매력들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싸지고 있고, 또 기업들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생각보다 호조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전반에 걸쳐서 그 이익 추정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뭐 코스피 이번 주에는 뭐 7,000포인트 그 진입 시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남은 실적 시즌에서 관전 포인트는 은행이랑 그다음에 보험 그리고 증권 또 이런 주식 백화점 이런 주식들의 실적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 국내 기업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실적들, 따라서 뭐 코어 이브나 시스코나 또 AMAT와 같이 이들 기업 실적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 소외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그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도 지난주에 거의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그 순매도의 대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집중이 되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상 하방 압력을 만들어내는 만큼 이들 실적을 통해서 저는 외국인의 순매도 그 단행도 일정 부분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의 매력은 확실히 있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있으셨을 텐데 한지영 연구원이 어느 정도 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저희 지금 시황 듣고 나서 바로 머니코드를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월요일 양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투톱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5%, SK하이닉스가 0.6%로 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의 수율이 개선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초 60%에서 80%까지 끌어올렸는데 반도체 업계 내에서는 이 80%가 황금 수율이라고 불리는 만큼 생산 능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 부각받는 SK스퀘어와 삼성물산도 상승폭 점점 둔화되면서 지금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MLCC 기판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 그래도 0.9%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방산 쪽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 그리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9%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미사일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우리 K방산주들도 그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로넥스텍과 함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두 종목 모두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가 오늘 2%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노조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었죠. 거기에다가 이 장기화되면서 신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졌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그래도 오늘 오름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오늘 고려아연도 1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물 투자 모범 사례로 이 고려아연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좀 다시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 시장 살펴봤고요. 코스닥 상황은 어떨지 곧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일제히 거의 대부분이 빨간불로 켜지고 있는데 현재 시간 7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저조했는데 그러면서 연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좀 둔화됐고요.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 수혜를 가장 단단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내에서 알테오젠이 16% 무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투자 운용사 블랙록이 지분을 5%까지 확대 지금 투자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갛게 들어와 있습니다. HLB도 9%, 10% 가깝게 올라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기술 수출 기대감 있는 종목들도 오늘 8% 오름세입니다. 여기에다가 펩트론 3%, 삼천당 제약도 오늘 두 자릿수 강세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단도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탑보다 반도체 장비단이 더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반도체 투탑을 많이 올렸던 만큼 하반기에는 이 장비단으로 이 랠리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8% 오름세고요. 원익 IPS가 7%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과 심텍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심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장 초반에 힘을 쓰지 못하다가 지금 3% 강세 붙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점점 상승 탄력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 강세 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은데요. 지수 상황 어떨지도 곧바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동반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6% 올라주면서 6,300선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5% 넘는 시세를 분출하면서 현재 구간 84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그래도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수급 함께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가 모두 이 쌍끌이 매수세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개인은 이 3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차익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앞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이제 주도주, 앞서서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이 주도주 소외 현상은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다른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지 한 가지 포인트 더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인데 반도체 주가가 회복하려면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숨어 있을지 찾아보면요. 일단 빅테크 주요 반도체의 실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주요 서플라이 체인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영향을 받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엔비디아는 8월 27일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다만 우리가 빅테크 실적 시즌을 열심히 거치면서 그의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분석한 결과 AI의 수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GPU, CPU, 주문형 반도체, ASIC, 그리고 메모리, 장비, 네트워크, 전력까지, 아날로그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많아지느냐, 이게 굉장히 또 주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걸 넘어서 이제는 그렇다면 AI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후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그게 지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은 의심을 하면서 여기에 희비가 좀 엇갈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5년 단위로 LTA 장기 계약을 맺게 되는데 5년이면 그 사이에 최근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5년이나
2년이라는 시간이 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묶어놓고 계약을 한 거라서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메모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장기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기업들은 추가적인 마진, 그러니까 특별히 메모리 기업이라고 한정된다면 추가적인 마진 확보가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닙니다. 더 급한 거는 이 메모리를 가지고 기업을 하는 굉장히 많은 빅테크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어느 정도 그래도 완화해 준다면 수요의 안정성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추가 마진보다는 메모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일부 안정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대목이었거든요. 그 부분 보시고요. 역시나 그런 와중에서도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다운 사이클이 반영된 그래서 다운 사이클이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쭉 밀렸잖아요. 고로 지금 주가 저점은 확인이 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이 된 거죠. 앞으로 반도체 주가가 상향되려면 오르려면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는 실적 추정치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전후에서 굉장히 반도체 기업들이 추정치가 상향이 정체되거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나 뭐 해외 증권사나 목표 주가를 내리는 흔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 실적 추정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재반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을 이러한 근사치로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3분기 메모리 가격은 견조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략을 짤 때 향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놨으니까 이런 서사를 잘 파악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주가 그리고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키카드가 다시 한번 될 수 있을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의 믿을 만한 구석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닐까요? 그런데 ESS의 성장 발전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워낙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 때문에 ESS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장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논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주장에 대한 논리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이 얘기인즉슨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덜 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주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난항을 겪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증설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ESS는 그거를 먹고 전력 부족에 대한 것을 먹고 살아나는 그런 산업인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수주나 계약이 정말 가시화되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마다 주가 차별성이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 보면은 명확하게 갈리는 두 가지 예를 제시를 했는데 연료전지 기업 블루에너지와 그리고 플루언스 에너지를 보면은 확연하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블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간 올랐고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가 축 처지면서 완전히 주가가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흔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연간적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블룸에너지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12곳 검증을 완료했고 그러면서 매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ESS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메모리 이쪽과 같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 옥석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실적 시즌에서 답을 좀 골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ESS 섹터에서는 역시나 확실한 수주 그리고 매출이 잘 늘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분기에 매출이 뚜렷하게 나타날 셀 업체예요. 대표적으로 대형주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이 되고요. 삼성 SDI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ESS 퓨어 플레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ESS 정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 한중 NCS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이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도 당장 눈으로 보여주는 실적, 그걸 믿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ESS 최근 주가 하락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 모멘텀 안에서 여러분 옥석 가리기 이런 종목들 4종목 언급해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CS 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흔들지는 않았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을 했는데 타워, 그러니까 큰 기둥 이런 부분의 사업이고요. 하부 구조물 이런 부분도 이제 마진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실적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구조가 됐다라는 게 언급이 됐습니다. 신규 수주 부분에서는요, 4억 달러 이상을 나타냈는데 그게 연간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목표치로 찾아보니까 38% 정도는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11억 달러 이상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유럽 쪽 수주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긍정적인 패턴이 좀 시장에서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AMPC라고 첨단 제조 산업에 들어가는 이제 세액 공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외했을 때 이익률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2분기 실적에서 하부 구조물 고마진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부분이 잘 먹혀 들어가면서 마진이 좀 잘 나와서 이제 긍정적인 실적 패턴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3분기까지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4분기부터는 약간 꺾입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효과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경상 이익률이 한 자릿수로 좀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둔화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다음 박스에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과 28년도의 고성장세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게 사실 이 리포트의 골자였고요. 2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PC가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북미 육상 풍력의 전망치가 시장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노후된 설비가 워낙 많아서 이거를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데 그거를 리파워링이라고 하고 지금 그리고 우려가 있었던 게 미국 국방부 쪽에서 155개 이상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사를 중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개가 된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딛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과 후년이 성장이 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효과가 이제 줄어들면서 약간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 타워 업체 같은 경우에도 캐페가 빠르게 축소가 되면서 그쪽을 시원하게 점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보시고요. 미국과 유럽 기반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CS 윈드에 앞으로 기회가 있을지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입니다. 순환매 돌 때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실적 발표일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도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업종 내 차선호주로 매력이 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추정치 이런 부분이 뭐랄까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낮게 나온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고하저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는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에 집중하고 신규 수주는 이제 하반기 이쪽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가 그러니까 둔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이라크 쪽을 보면요. 매출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음 분기부터 뭐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춤해도 그 내년
후년, 성장세 이런 부분도 앞서서의 정보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요.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내년은 일단 6조 5천억 원에서 28년엔 8조로 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1.8%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뭐랄까요? 올해 상저하고에 대한 패턴에 대한 실적 분석에도 목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내년과 후년에 고성장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알테오제 오늘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이러면서 하루 만에 또 반전 신호를 보였는데 알테오젠이 현재 한 1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큰 종목들이 띄워주면 또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대신증권에서 기존 대비 6.6%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41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그 이유는 신규 계약 소식에 있습니다. 일단 기존 품목 같은 경우는 상업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 2건에 요거는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정맥 주사의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꾼 그런 독자적인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규 라이선스를 반영해서 이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8월 5일에 신규 계약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정맥 주사를 IV라고 하잖아요. 그 피크 매출 여기 언급이 됐는데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SC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40%. 그리고 나서 이런 알테오제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하게 되면 로열티를 수치를 합니다. 근데 그 로열티만 보더라도 약 4에서 6% 수준이라고 하니까 신규 계약에 따른 그런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4% 그러니까 두 자릿수 그렇게 상승률을 보인 이유가 바로 이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SC 플랫폼 적용이 굉장히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항체에 있다면 지금은 신규 바이오 의약품 전반적으로 넓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RNA까지 우리가 이거는 유전자 치료 관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사는 할로자임이잖아요. 근데 할로자임도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항체에 그런 항암제를 붙여서 아픈 곳을 공략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RNA나 DNA 그런 유전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더 적응 치료증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이제 플랫폼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신규 계약을 따낸 것과 다름없다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테오제 그동안의 서력을 딛고 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하나둘 점쳐지고 있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약뿐만 아니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싣고 있다라는 점 잘 보시고요. 대신증권이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CJ, CGV 요즘에 뭐 유튜브만 보면은 오디세이라는 영화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IMX관이 뭐 매진이 되는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인즉슨 이걸 자꾸 이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사람들이 극장에 가고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극장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CJ, CGV도 컴인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서 7,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관계 1억 3천 명 정도 된다면 이게 19년 대비 60% 는 숫자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신증권사는 현재 CJ, CGV를 7,000원으로 받지만 관객 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1.3억 명, 1억 3천 명만 받더라도 이 부분만 계산을 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9,000원으로 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먼저 이제 기술을 해드리고요. 지금 실적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15억 원이었는데 이게 565% 성장을 한 거고요.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276억 원인데 이게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2020년 이후에 최대치의 실적을 현재 CJ CGV가 내고 있는 거고요. 팬데믹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영화관 가는 사람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적자 탈피했고 그리고 23년도 2분기 이후 매 분기마다 지금 영업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극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나는 거고요. 비용 효율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차츰차츰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분기 관객 3천만 명에도 영업이익 100억 원 가능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익 레버리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가 신작 중심으로 흥행하고 있는 흐름들, 최근 여러분 보신 영화들 대부분 이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있고 창고 영화는 좀 소진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불고 있는 건 좀 확실한 것 같고요. 할리우드 특별가 대표적으로 이제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으로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다만 CJ CGV는 여러 가지 뭐 회사채 이런 전략을 세울 때도 잘 알아두셔야 되지만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나갈 과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IMAX 이런 걸로도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부채 비율은 534%인데 재무 부담은 있다라는 게 이제 투자 유의사항으로 언급됐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를 돌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에 돈을 버는 그런 산업들도 현재 점차 조명이 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CJ, CGV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대신증권의 리포트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코스닥이 6%까지 올라가네요. 매수 사이트가가 이제 발동된 장 초반보다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월요일 시장의 이 시그널을 우리가 또 어떻게 잘 풀어볼 수 있을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거기가 또 고용률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 리스크가 낮아지는 그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 때문에도 이 실적이 좀 덜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의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에서 이제 사이드카가 물리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대장주는 바이오죠. 바이오주는 근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 바이오주들은 신규 투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최소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가 그대로 간다면 그 바이오주들에게도 신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낮았다는 게 이 수익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의 매수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와 양자 암호 보안주, 그다음에 로봇주, 2차전지주, 드론주 같은 것들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지금 실적 장세에서 나름대로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전통적인 실적이 좋은 그 업황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전력기기나 이 확실히 반도체 이런 쪽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폴드폰 이 Z80 새로 나왔는데요. 그게 판매율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실적 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소형주가 잘 나가는 것은 주가 키높이를 맞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순환매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럼 그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종목을 집어넣어야 될지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길게 보신다면 뭐 여러분들이 이 미래셋 증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화가 좀 많이 나시는데 왜냐면 분기당 순이익이 1조 원이 나고 이게 한 분기에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2분기에도 그 정도의 순이익이 나고 하반기에는 더 많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연초에 그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래셋 증권이 연초에 많이 오른 이유가 스페이스X의 IPO라는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가 과도하게
그 주가에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1위의 IB 집권이고 IB 회사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그 말 그대로 이제 국내 증권 업황 전체를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건 사실이고요. 그런 이런 실적 대비 저평가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셋증권의 불확실한 그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주회사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 체제대로 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자기 사업에서 수익을 잘 내고 있고 또 투자자산에 대한 기업 가치가 또 자산에 대한 가치가 늘어나고 있고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래에셋은 확실하게 지금 실적, 그러니까 자기 가치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을 생각해서 크리스마스 생각해서 지금 담아두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입니다. 기업 가치는 우수한데 조금 저렴한 그런 종목이 뭐 있을까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코너는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 전략을 좀 듣고요. 그리고 8월 증시, 하반기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 월요일 시장을 이렇게 쭉 지켜보다 보니까 반도체 주도주가 살아날 수 있나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뭐 미국의 물가 상황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증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전반적으로 봐드릴 텐데요.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SK 하이닉스의 직접 경영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분인데 소개해드릴게요. 임형도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특임 교수를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하이닉스의 경영 자문을 또 맡고 계셔서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정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잘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이나 9월에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은 줬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예. 제가 이제 자문위원을 맡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저 주위분으로부터 욕을 엄청 들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뭐 한 주에 375원, 네. 0.02% 뭐 좀 극단적으로 이걸 뭐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느냐 뭐 이런 많은 실망과 사실 분노까지도 막 저한테 다 쏟아부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거는 2분기 배당 부분이잖아요. 네. 그 3분기를 하겠다고 했고 그걸 볼 때 분명히 할 거고요. 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두 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파차팔 하지 말고 예. 갖고 있으면 오른다. 그리고 본인이 49억을 샀고요. 그 기업 생리를 보면 이렇게 오너가 이렇게 뭔가 액션을 하면 밑에 있는 임원들은 그거를 이제 잘 해서 무조건 주가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한다 그러면 이달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 그러면 8월. 그렇죠. 왜냐 그러면 10월에 실적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3분기요. 예. 그게 아마 다들 분석이 나올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4분기도 그럴 거고. 그러면 이미 지금은 경영진 책상 위에는 실적 데이터가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그리려고 노력할 건데 그러려면 이제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이달까지 뭔가 해서 다음 달에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3분기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은 뭐 이달에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어서 3분기 또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게 나오면 네네. 약간 뭐 주주님들의 마음을 약간 좀 어루만지는 뭔가는 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고 있죠. 그에다가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경제 지표도 물가, 유가, 그다음에 금리도 약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전쟁도 뭐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에다가 이제 빅테크들이 역대급의 또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AI 버블론도 약간 잦아들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달쯤 해가지고 물가 지수가 8월, 9월 물가 지수가 조금 안정된다라고 하면 9월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못 하겠죠. 이제 그런 것이 확인되면 뭐 분명히 이제 좀 확인하고 하실 분도 있을 거고 네네네. 미리 예측하고 하실 분도 있을 거니까 8월은 아마 좀 눈치를 많이들 보실 것 같고 9월, 10월부터는 뭔가 확신을 갖고 뭐 투자를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제가 이제 머니코드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분석한 국내 증권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기존 10배 이상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9.8조였는데 이게 100조, 뭐 최대 200조까지 전망이 되면서 10배 플러스 알파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도 뒤질세라 더 이 정도 할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그게 네. 아마 경영진들이 고민이 되니까 네. 이렇게 바로 발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은 그 액수에 마이크론이 대해서, 예. 잉여현금 100%를 그냥 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키움치도도 예, 해버린다. 예. 그러면 이제 넘버 2인데 네. 그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배당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오르면 배당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최근에 뭐 성과급 문제 여러 가지 이게 겹치다 보니까 당장에 현금으로 뭘 이렇게 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차분히 뭔가를 분석을 해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올 건데 배당을 이만큼 주는 대신에 주가가 좀 압박을 받는 게 나으냐. 주가를 좀 올리는 차원에서 실적을 좀 역대급으로 가져가면서 향후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겠다. 가이던스를 좋게 나오는 거. 그게 시장에서 원하는 거냐. 네. 아마 그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배당을 뭐 얼만큼 많이 줘도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합할까?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배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를 좀 뭐랄까요, 안팎하는 그런 요소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장단점이 하시는 있죠. 거죠. 예, 해외 보면 네. 배당을 많이 주는 대신에 뭐 그걸 안 하는 거 주가가 많이 오르면 배당을 안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 그걸 아마 밸런스를 맞추려고 엄청 고민을 할 겁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통 크게 나온다면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는 있는 당연하죠.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으로. 당연하죠. 예. 그래서 요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니까 네. 오히려 실적이 좋고 하니까 요번에 뭐 주당 375원 2분기밖에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 그러면 오히려 요번에 빨리 발표를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중에 그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건데 네.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은 다들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숫자는 이만큼 나와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시장의 어떤 투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좋게 하면서 배당도 적정히 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그 좀 아픈 마음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 묘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네. 그런데 기간을 그렇게 오래 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달에는 뭔가 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예. 사실 오늘 이제 8월 10일입니다.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8월 안에는 뭔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언급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SK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이제 찍다 보니까 현재 수준이 너무 이제 극심한 저평가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0만 원 언저리에
자리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확 못 가는 그런 흐름들은 일단 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정에 대한 빌미가 자꾸 꼬리표로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뭐 절반 가격에 공급한다 이런 부분도 결국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붙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앞으로는 우리가 SK하이닉스 어떤 점을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에 그거를 좀 잡아야 될지 자문해 주시는 분이니까 예, 예. 좀 저희에게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예, 오늘 제가 섭외를 받고 나오려고 네. 한 게 네. 저한테 워낙 지인들 주위에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질문이 공통이 똑같아요. 그래서 네. 잘못하다가는 하이닉스에 대한 오해가 이게 오해로 넘어가서 이거 사실로 그냥 믿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걸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된 말로 찌라시라 그러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은 보통 때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그런 게 부각이 돼서 언론의 보도까지 됐고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게 맞을 거야라고까지 생각이 갔냐 그러면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최근에 보고서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또 며칠 전부터 또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모건 스탠리 맞아요. 뭐 이런 데서 벌써 이제 똑같은 분들이 몇 주 사이에 이제 스탠스를 바꿨다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주요 변수들을 이제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시 지표 제일 중요한 거는 8월하고 있을 9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9월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일단 성사가 된다 그러면 국제 무역에 있어서 약간의 그 리스크가 완화될 거고요. 그다음에 9월에 다음 달에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 그걸 하려면 이번 주에 그 물가 지표를 발표하거든요.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그러면 다음 달에 있을 연준의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아니고 동결만 돼도 이게 금융비용이 주니까. 네. 그리고 곧 있을 지금 3분기 벌써 중간이잖아요. 곧 있을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들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뭐 악재가 뭐가 있을까? 사실 악재는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의 이런 변수 때문에 그런데. 근데 최근에 레버리지 상품 등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 요소로 네네. 워낙 변동폭이 크고 그게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계좌가 녹아버리시고 하니까 극도의 공포 때문에 그쵸. 이런 것이 조금만 촉매제가 불꽃만 조금만 튀어도 이게 팍팍 스파크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차분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변수를 보신다 그러면 나빠 보이는 거는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시장이 알아서 작동을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교수님에게 모셨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좀 팩트 체크를 몇 가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지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주 역시 물가 안정될 것인가에 대한 지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 같은 거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AI 기업들이요. 과잉 투자를 걱정하는 것보다 과소 투자를 너무나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잖아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이클에 대한 금리 이런 수준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걸 좀 이제 네. 분리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물가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국채라고 하는 건 채권이잖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 현금의 가치가 물가가 오르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대 물가 지수가 오르면 채권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기대 물가 지수가 약간 주춤하면서 하방으로 지금 꺾어지는 모양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물가에 민감한 게 국채 금리입니다. 네. 그리고 좀 앞서 말씀드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역대급의 뭐 빚을 내서 한다. 그 부분이 물론 금리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죠.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면 그렇게 역대급의 그 부채를 지면서 무리할 수밖에 없느냐? 이건 IT 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승자 독식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네네. 하이퍼스케일러들 대표적인 게 5개에서 7개 정도거든요. 참 너무 많아 보여요. 보통 보면 한 2-3개 정도 정리되고 한 서너 개의 업체가 아마 장악할 것이다. 지금 옥석 가리기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멈춘다는 거는 곧 AI에서 이제 이제 퇴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죽기하면 살기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네.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지만 AI 생태계를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빅테크들이 여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 혁명 때 투자를 안 하면 퇴출되고 영원히 뭐
뭐 단단히 노키아 뭐 이런 상태도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이제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빅테크들이 빚을 내서 하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와 관련된 금리가 조금 프리미엄은 오르는 건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요한 빅테크들이 돈을 워낙 잘 벌고 있잖아요. 예. 몇 개 빼고는. 그래서 벌면서 그거를 이제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다행인 거는 지금 추론은 AI로 또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AI 인프라에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지난 닷컴 벌버가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제로다, 마이너스다. 물론 그게 좀 걱정은 되지만 이게 현금 흐름이 지금 앞으로 버는 게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부채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어느 건지 보시고 거기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에 대한 우려는 적은 거죠. 네. 예.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두 가지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제 금리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미국은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에 굉장히 큰 손이 또 일본입니다. 그래서 둘이 현재 협작해서 엔화 이런 부분을 가치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이런 부분과 함께 좀 연결해서 좀 설명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공조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급해서 했다라는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일본이 지금 세계 제1위 미국 국채 보유국이거든요. 1조 달러 이상에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 엔화가 너무 그냥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 일본이 물가에 대한 지금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약간의 일본이 그 미국한테 SOS를 쳤다 그러지만 협박을 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결국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국채를 팔고 미국 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엔화를 사겠다.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전쟁 중이고 그럼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럼 금리가 오르면 지금 역대급의 국채 금리 수준이 국방비를 능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베세트 장관이 나선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결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맞고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이 무조건 막을 거예요. 네. 근데 11월 이후에는 모르겠죠. 그 만약 손 떼게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일본이 그 재정 정책을 계속 확장한다 그러죠. 그 금리 인상도 예고를 하면서 많이 안 오를 거야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도 스스로 상쇄를 시켜버리고 있어요. 근데 다카이 총리가 재정 정책을 긴축을 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손 뗀다 그러면 다시금 일본 엔화 환율이 뭐 내년에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조했을 때는 164엔까지 육박하다가 그게 10엔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건데 한 158엔, 160엔 이하로 아마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느냐. 11월 중간 선거까지 갈 것이다. 네. 그 이유는 일본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지금처럼 유지한다 그러면 다시 오르겠죠. 네. 예. 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좀 으르렁거렸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은 지금 친구로 지금 묶인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8, 9, 10, 11, 11월 같은 경우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물가 안정, 국채 금리 엄청 미국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면 당연히 중간 선거에서 완전 탈락이니까 우리는 반도체 투자할 때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안전 베이스가 깔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예. 어쨌든 그 단기간? 유가, 물가, 금리라고 하는 거시 지표가 아무래도 안전성이 작겠죠. 네네네. 그게 저희한테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그쵸. 증시엔 좋은 거죠. 주식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11월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느 정도 맞춰질 마음 편하지는 것이다.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변동폭은 있겠으나 네. 뭐 지난달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그래도 없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뭐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네, 근데 11월 없어야죠. 중간 선거 이유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 그때는 전까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공화당이 만약에 완전히 완패를 한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난 탄핵받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또 미중 간의 뭐 관세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전쟁도 그때까지 만약에 안 끝난다. 네네네. 그러면 또 금융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쨌든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네. 호재도 악재도 터져버리면 괜찮은데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등다색이 다시 이제 막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설명을 예. 들어보니까. 그러면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마음이 엄청 편하지는 않지만 리스크는 제한적인 그 투자 환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그거는 일단락하고요.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기업 실적입니다. AI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실적 시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나 뭐 데이터 나왔건 이제 데이터 나올 것이건 어떤 걸 좀 보면은 투자하기 좋을까요? 뭐 네. 첫째는 뭐 뭐니 해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근데 역대급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AI 인프라에 대한 매출이 뭐 대표적으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게 3대 하이퍼스케일러 아닙니까? 뭐 82%, 40%뭐 이렇게 매출 오르고 있어요. 아마 네네.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역시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그 주목은 이제 계속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팔란티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좀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가 역시나 이제 향후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고 하지만 이제 서서히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이제 무게가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대규모 IPO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픈 AI라든지 그다음에 그 엔트로픽 이런 그런 이제 대표적인 AI의 이제 핵심 주자들이 IPO를 하면서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근데 걱정돼요. 왜냐하면 네. 중국의 그 창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IPO 딱 하자마자 우리 시장이 막 흔들렸잖아요. 그게 또 민감하게 반응할까 봐요. 아니 근데 그 네. 분명히 말씀드려요. 중국 창신 메모리는 좀 네. 별개를 보셔야 돼요. 거기는 국영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상장된 거잖아요. 네. 그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만한 메모리 반도체는 창신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국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없었는데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새로 상장됐다고 해보세요. 돈이 다 몰리겠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에 대한 주가가 뭐 꼬리가 몸통을 그거는 제가 너무 과한 평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기술 격차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최소한 3년, 5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것이 저사양, 물론 뭐 저사양 메모리도 부족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HBM이나 HBF처럼 최고사양의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우리가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노는 게 아닌데 네. 너무 중국발 그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과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해서 투자하신다 그러면 뭐 따로 뭐 중국 투자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영향 미쳐서 이건 아니야라고 하시는 거는 뭐 과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격차를 유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 중국 기업은 그렇게 두고 엔트로픽 같은 기업은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금조달이 그쪽으로 쏠릴 그렇죠. 가능성? 근데 그거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게 그 AI 모델을 갖고 있는 엔트로픽 뭐 그 오픈 AI 같은 경우 요즘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해킹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검증받아라 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요금 규제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폐쇄형 AI 모델이에요. 예. 그 오픈된 AI 모델하고 지금 한번 격돌할 사항인데 오픈된 AI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대규모 학습을 등을 통해서 얻은 파라미터 값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공개하고는 그걸 다운받아서 새로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끔 허용하는 모델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규제를 안 할 듯이 하니까 결국 오픈 AI하고 엔트로피 이런 데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폐쇄형으로 움직이고 네, 있는데 네, 네. 그 이들만 이제 규제를 하는 거냐. 그러면 중국이 대표적인 오픈 모델이거든요. 요즘 많이 쓰고 있다잖아요. 오픈해버리고는 싸게 해버리니까 토큰프 가서 싸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걸 많이 쓰면 많이 쓰도록 AI 모델은 똑똑해져요. 그걸 미국이 또 걱정해요. 네. 그럼 규제를 하려다 보니 미국 기업만 규제할 것 같고 놔두자 그러니 이게 자체 해킹해가지고 일단 안보에 문제가 있고 중국을 이렇게 견제를 하자 그러니 이건 또 이게 오픈이니까 견제도 하기도 힘들고 네네. 이런 상황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상장에서 성공하냐 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는 이 상위 AI 모델의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은 규제를 해서 속도를 늦추자고 있어요. 개발 속도로. 예. 그 정도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 이슈는 다음에 한번 나와서 저희가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너무 짜증났던 게 왜 우리나라를 투자 부적격이다 막 이러면서 막 도장 찍는 듯하게 막 멘트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반도체 저승사자라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주 급락 끝났다라고 해서 조용히 좀 해빙은 되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네. 투자 부족함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 투자자분들이 뭐 보시기에 좀 제목만 보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요약문 보고 뒤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전제를 보거든요. 네. 어떤 전제로 했냐 봤을 때 뭐 블룸버거 얘기한 거는 저희 아픈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레버리지에 관련돼서 정부가 뭐 정책 실패했다, 그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얼마나 했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건 고쳐야 돼요. 그걸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 건 분명하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금융이 이런 데서 발끈해가지고 왜 문제도 없는 거 왜 그래라고 또 반박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예. 그거는 겸허하게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안 좋은 이제 보고서가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시는데 어제 며칠 전에 또 좋은 보고서 나오죠. 똑같은 쇼 킴이라는 분이 몇 주 만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분이 겨울에 온다 그랬는데 작년에 안 왔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좀 안 된다 그랬는데 주가 빠지나 봐. 맞나 싶었는데 또 괜찮다 그러시잖아요. 그걸 보면 전제를 보면 전제가 또 크게 또 틀리지 않아요. 보면. 네네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거시지표나 뭐 이런 것들을 전제를 해서 이게 플러스면 오른다 그러고 마이너스면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결국 펀더멘탈은 워낙 강하고 거시지표나 외부 환경은 지금 불확실성이 점점 제거되고 그러면 플러스 요인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불과 2주 전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요인이 많으니까 당연히 전망치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보고서는 부정적이지만 또 플러스 요인이 많으니까 또 좋아지잖아요. 그 이렇게 보면 또 1희 4848 하다 보면 네네네네. 뭐 계좌가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는 그럽니다. 그냥 앱 지워라. 정권 앱 지우든지 보지 말라고요. 와이프나 뭐 남편한테 비밀번호 대신해가지고 못 열게 해라. 네. 뭐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워낙 보면은 변동폭이 크니까요. 그 교수님이 그 변동성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기본과 펀더멘털에 집중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네. 말씀드린 거는 뭐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목표가 얼마시다 그거를 쫓아가시게 되면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변수를 보시고 말씀드린 변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확인하시고 간다 그러면 물론 크게는 뭐 못 먹겠지만 네. 적당한 수준의 그 이익을 보시면서 마음의 상처는 안 받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왜 투자를 하면은 뭐 나라나 기업이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책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교수님 조지 워싱턴 대학 정책학 박사를 또 받으셨네요. 예.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대한 우리가 이해 폭을 넓혀야지 투자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자주 좀 출연 맡긴다고 2부 아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투자를 보면 마음이 너무 네. 그냥 아프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나왔는데요.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약간이라도 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앞으로도 가지치기해서 여러 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명도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특임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사이 미증시에서는 AI 또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심을 회복하는 양상이 보였고 또 금리 인상 기대감이 완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프리마켓에선 그래도 특히 코스피 종목 업종 전반의 상승세가 관측이 됐는데요. 다만 정규장 시작 이후로는 현재까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코스닥 쪽이 좀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10시 전후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도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상승폭에 있어서 계속 변화가 있지만 현재 0.4% 강보합권에 6,28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흐름 좋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이후로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코스닥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7% 강세 보이면서 844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매도로 출발을 했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3,200억 원대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5,400억 원대 현재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1,700억 원대, 또 2,800억 원대 순매수 해내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500억 원대 매도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420원 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현재는 장 초반에 비해 8원 정도 오른 1,416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서 모범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지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및 동맹국에게 핵심 광물 생산 지원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광물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준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대적인 외국에 다시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모범 사례로 고려아연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정책으로 세계 주요 광업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테네시주 재련소 건설에 총 74억 달러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갑니다. 11% 넘게 상승하면서 123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풍산은 3.4% 오름세 86,500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차마 알미늄이 포일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 오늘 고려아연의 상승이 비철금속 업종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5만 2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산일전기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642억 원과 영업이익 62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34.3% 증가한 수치로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전방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특수 변압기 판매 호조가 지속되면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약 503억 원 규모의 블룸에너지향 미국 데이터 센터용 특수 변압기 공급 계약을 비롯해서 2분기 신규 수주는 2,435억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등에 들어가는 특수 변압기 수주 확대 기대감에 반영해서 IBK 투자증권에서는 산일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산일전기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 매출과 최고치의 신규 수주 영향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15%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17% 상승하고 있고요. 일진전기는 7% 넘게 오르면서 62,500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S 4.8% 상승세입니다. 33만 2,500원 선 지나갑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9일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등 자사 여러 제품군에 중국 창신 메모리 칩을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현재 창신 메모리 칩과 초기 단계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하면서 미국 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중국산 메모리 제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애플의 중국 칩 사용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이번에 미국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메모리 업계에 주는 영향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메모리 산업에서 나타난 가장 가파른 조정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1.4% 그래도 보합권에서 상승세를 좀 키워가고 있고요. 14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최대 2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기대감 받아가고 있죠. 강보합권에 거래되면서 23만 2천 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오늘 업종 전반이 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매수 사이드카, 올해 들어서 18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울리면서 상승폭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번 주에 국내 기업들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고 특히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지표들도 많이 나오는 만큼 함께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장 끝까지 저희와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상위 1% 초고수 혜택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분을 5%까지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세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7거래일째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데 더 오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도 연일 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부각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수들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판 쪽도 오늘 견조합니다. 대덕전자 오늘 오르면서 투심까지 함께 오르고 있고요. 다만 NH투자증권과 네이버는 답답한 흐름 보이면서 고수들의 저가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5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알테오젠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알테오젠 계속해서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알테오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상승이 나왔네요. 자, 오늘 상승으로 지금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알테오젠 43만 7,800원, 2025년도 11월 달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데 거기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네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이번 연도에 1월 달에 그냥 시작하면서 바로 20개월 선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사실 2023년부터 이어온 상승세가 꺾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완전 되살렸습니다. 좀 어색한 모습인데 일단 되살렸거든요. 지금 이게 원래는 가장 예쁘게 나오는 게 좋아요. 사실 이 3월 달이죠. 3월 달에 여기서 꺾이지 않고 그냥 도전을 갔으면 좋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죠. 알테오젠이 처음에 그 계약의 어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빠지면서 바이오에 몰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뒤로 이제 3,000당 제약이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말도 안 되는 롤러코스터 모습을 보이면서 완전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HLB와 코오롱 티슈진의 안타까운 소식. 지금 코오롱은 지금 아까 뉴스 나오던데 인보사를 지금 20년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보사가 더 여러분들이 입에 익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명칭을 바꿨는데 인보사를 20년 전부터 밀어냈잖아요. 별 뉴스 진짜 마옵시 뉴스 한때 도배했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거의 이번 연도면 마지막 도전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HLB도 마찬가지고 항서제약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잖아요. 중국 항서제약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럼 역시 이제 이거를 풀 것은 첫 단추인 알테오젠밖에 없거든요. 이거 알테오젠이 못 풀어주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2, 3, 4번이 3,000당 제약, HLB, 코오롱 티슈진이 사실 크게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수를 뺄 수 있는 건 알테오젠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알테오젠이 그나마 형체가 있잖아요, 형태가. 지금 알테오젠은 이미 사실은 이 기술이, 제형 변경 기술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든 오리지널이든 다 선택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머크가 이제 그거를 우려를 해가지고 이제 독점 계약을 해버리려고 하는 건데 할로자임이 계속 또 태클 걸고 있죠.
근데 알테오젠에 유리한 것도 몇 개 나오고 있죠. 어쨌든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가총액 1위기도 하고 물론 거래소로 떠날 마음을 이미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있을 때까지는 코스닥을 지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바이오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큐리언트 같은 기업도 상한가 가까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알테오젠이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술 수출 플랫폼 지금 보면은 그 알테오젠 그 다음에 펩트론 ABL 바이오 그 리가켄 바이오잖아요. 지금 근데 다 다시 좀 10연에 들어오긴 했네요. 8위 ABL 바이오, 10위 펩트론, 11위 리가켄 바이오거든요. 지금 이 회사들이 부진한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5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리고 리노공업이 7위고 지금 HLB는 그렇게 빠졌는데도 워낙에 시가총액이 커서 아직도 6위긴 한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 핵심은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입니다. 이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들이죠. 그래서 역시 알테오젠이 해줘야 되는데 일단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죠. 20개월 선이 붕괴되고 다시 지금 추세가 지금 이 회복이 된 그리고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거는 이번 연도 들어서 처음입니다. 8개 중에. 8개 월봉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커요. 4월 달에 이 양봉이 있는데 작죠. 이번 달 양봉은 정말 크거든요. 아직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마디지수세인 40만 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역사상 신고가 부분인 45만 원까지도 일단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판단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대장격인 알테오젠이 이 반등에 대표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알테오젠 상승 탄력을 받아나갈 수 있다. 앞으로 45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목표 주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사기 종목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장중에 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고수들 답답한 마음에 내던지고 있고요.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은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수들이 이 로봇주들을 좀 내던지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특히 SP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 대비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잠시 후에 좀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SPG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SPG가 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순환매 장세에 좀 로봇주는 소외가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로봇은 지금 현대차, LG전자가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힘을 잃었죠. 지금 피지컬 AI 해가지고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가 로봇이라고 해서 현대차랑 LG전자를 띄웠는데 정말 지금 뭐 오늘 현대차, LG전자가 오르고 있지만 지금 늦었어요. 사실 시기가 이게 추세가 다 망가진 다음에 오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현대차, LG전자 지금 여기서 제 생각에는 LG전자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일단 현대차가 살아나야 LG전자도 살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현실적으로 현대차가 50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50만 원에서 바로 밀어붙여서 60만 원 이상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10개월 선에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면은 최악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일단 안 좋은 상황이고 반등이 너무 약하죠.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코스닥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잖아요. 아까 그 알테오젠 보여드릴 때 시가총액 5위 정도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똑같잖아요. 지금 현대차랑. 지금 여기 20개월 선에서 반등하면 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오는 거는 아까 전에 딱 예가 있어요.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회복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만약에 60만 원 이상을 만약에 확 못 가고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또 안 좋은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SPG, SBB테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지금 SPG 무조건 여기 10개월선 뚫어야 됩니다. 지금 저항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한번 20개월선 테스트 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번 달에 10개월선 돌파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긍정적인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닥은 특히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업종 전반위적인 상승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업종별 흐름도 버블맵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숫자가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가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가 1.5%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투톱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SK하이닉스가 2%대 상승으로 좀 방향을 잡았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시세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금융단이 약합니다. 특히나 그간 좀 올라줬던 KB금융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현재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운송물류단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대 상승 탄력 받아가는데 안에서 일단 오늘 현대차 흐름이 긍정적이고 특히 방산 업종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탄력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미사일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이 장기화 전망으로 국내 기업에 좀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우주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스페이스X가 크게 올랐습니다. 상승률 이틀간 23%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46조 원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스페이스X가 공모가 시작되고 나서 이후 상장이 되고 나서 1조 원 가까이 증발이 됐는데 그래도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은 이 우주항공 스페이스X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살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스페이스X랑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 엄청나게 가네요. 센서비, 메리에스 벤처 투자, 아주아이비 투자, HVM, 스피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지분 투자 관련주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다 오르네요. 자, 근데 스페이스X는 지금 글쎄요, 지금 여기 스페이스X를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거 워낙에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가 아예 아무것도 없거나 아예 모든 것이거나 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멸망 아니면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스페이스X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그 앨런 머스크랑 스페이스X를 워낙에 사랑하고 충성도가 센가 봐요. 보호예수 물량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급등을 했거든요. 굉장히 그 의미가 또 깊긴 해요. 어저께의 상승, 금요일의 상승이 지금 일봉에서 이거는 이제 일봉밖에 볼 수가 없죠. 스페이스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위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생겼죠. 한 160달러까지는 일단 현실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5월 16일, 6월 16일이죠. 6월 16일 날 최고점을 찍고 3일 만에 쭉 내려가던 하락세는 일단은 제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달러까지는 목표 주가를 세울 수 있겠는데 그 뒤에 장기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뭐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X 같은 막 너무 저 우주항공 먼 미래 막 이런 앨런 머스크의 스타일은 싫어하긴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빼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60달러까지 하고 먼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160달러 정도까지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 스페이스X 워낙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전망을 좀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기판입니다. 오늘 반도체 기판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플립츠 볼그리드 어레이 대표 기업이죠. EBN이 범용 수요 회복 국면을 이유로 들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을 기존 대비 5.5% 올리고 영업이익도 23% 넘게 올렸는데요. 이러면서 당연히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기 좀 기대감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또 변동성도 큰데 이 삼성전기 현재 좀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일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반도체 기판 섹터의 심텍홀딩스, 태성, 다원엑스뷰, 이스페타시스, 인텍플러스, 코리아서킷, 네오티스 이런 식으로 쭉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 LG이노텍 거래소의 대표적인 종목들만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거래소가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전환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강하죠, 사실. 심텍홀딩스, 태성, 다원엑스뷰, 인텍플러스, 네오티스, 기가비스, 심텍, 덕산, 하이메탈, TLB 이게 다 코스닥 종목이고 나머지 이수페타시스랑 코리아 서킷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덕전자까지 거래소 종목이에요. LG노텍, 삼성전기는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대형주가 마이너스여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코스닥의 기판주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지금 사실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농구공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농구공을 조금씩 튀기면서가 예쁘잖아요. 드리블도. 갑자기 확 튀긴 다음에 이거 제어하려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을 엄청나게 튀긴 다음에는 공을 제어하려면은 몸의 균형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이 몸의 균형을 다시 잡을 동안. 그게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10개월 선에서 나오더라도 만약에 나오면 그냥 250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상으로 그건 힘들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올라서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가지신 분들은 여유를 갖고 기간을 좀 늘리셔야 돼요. 연말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꼬마볼은 S-오일입니다. 자, S-오일이 지금 뭐 유가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S-오일이 그 주가가 아주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그저 신고가를 한번 갔다 왔죠. 3월 달에 이미 3월 달에 역사상 신고가를 갔다 왔습니다. 자, 찌르고 나서 종가상으로는 거의 지금 고가상이죠. 고가상으로는 저기가 갔다가 역사상 신고가를 갔다가 시가가 그때 시가가 2018년도 최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종가가 밀리면서 끝났고 지금 보시면은 지난달 7월 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거기를 계속 찌르고 있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한번 뚫고 왔기도 하고 또 찌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매물대가 약해졌어요. 2018년도 매물대가 거의 부서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찌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러 번 찍고 있잖아요, 지금. 나무가 막 휘청휘청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16만 원을 돌파해서 다시 18만 원을 간다면은 완전히 이 매물벽이 소화가 돼서 새로운 공간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었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쉼표를 찍고 이격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마치고 숨 고르기를 한 다음에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가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종가로 만약에 16만 원 선 가까이 올려놓고 끝나면 이번 연도 아주 긍정적이거든요. 이번 연도 마무리할 때 18만 원 근처에 갔다가 주가를 끝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오일이 굉장히 뭐 유가의 흐름이랑 상관없이 지금 정제 마진이 되게 보답이 되고 있잖아요. 담보가. 그래서 꾸준히 가져가셔도 될 연말까지 이런 꼬마 버블로 생각이 됩니다. 네, 꼬마 버블로 정유주 봤고요. 유가와 상관없이 좀 연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S-오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2차 전지를 매수해야 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가 뜨긴 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들을 수 있어가지고 예, 이제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리포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봤고요. 네. 이게 이제 미래에셋의 김철충 애널리스트가 이게 8월 7일 날 쓴 보고서인데
이제 크게 이제 대분류로 놓고 보게 되면 수주, 출하량, 그다음에 리튬 가격, 그다음에 정책 등 요걸 갖다가 좀 세분화해가지고 10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네. 이제 왜 2차전지를 사야 되나 하면서 10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매우 좀 흥미롭게 읽었어요. 네. 예. 이걸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수주가 쏟아진다. 그리고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2분기 실적에서 봤듯이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대부분은 이제 턴어라운드는 분명히 했죠. 근데 이제 하반기 수주가 이제 서서히 쏟아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6일 날 이제 수주를 했다는 기사가 떴죠. 이게 LFP 양극재 그 수주인데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19만 톤 이상의 LFP 양극재를 갖다가 국내 배터리사에 공급하는 겁니다. 배터리사에 공급을 해서 이 배터리가 어디로 가느냐? 궁극적으로는 뭐 북미 ESS 향이라고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대략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걸 갖다가 6년 동안 들어가는 거니까 매년 한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발생한다는 건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김철중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서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주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어떤 서막으로 보고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이제 수주가 들어오느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논 PFE라고 그래가지고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북미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수주 물결의 어떤 첫 번째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짚은 거는 뭐냐면은 중국 업체들도 지금 소재 가격을 막 올리고 있어요. 가령 뭐 전구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사들 같은 경우 중국의 거를 갖다가 썼는데 얘네들 점점 가격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북미 지역에서는 탈중국 공급망을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아무래도 거래선을 한국으로 좀 바꾸자 하는 어떤 움직임들을 갖다가 김철중 애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북미 ESS양 뭐 수주는 배터리 3사에 모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25년 하반기 진행되었던 수주, 25년 하반기까지 진행되었던 수주는 주로 어떤 수주들이었냐면은 ITC, 그러니까 투자세액공제라든지 PTC, 생산세액공제 등 보조금 수령을 위한 단기, 그다음에 소규모 수주였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 이제 들어오는 수주들은 어떤 수주이냐면 AI 데이터 센터향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의 시계열도 굉장히 길고 단가도 굉장히 높고 얼마 전에 LG에너솔루션이 DTA 에너지한테 그 수주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kW당 266달러 정도의 수주를 받았으니까 고마진. 그렇죠. 마진도 높고 시계열이 또 굉장히 확장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EV양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아무래도 이제 EV가 점점 전기차 확산세가 점점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주들도 하반기에 좀 집중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속도는 시장 예상치를 갖다가 상회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EV 실적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ESS 매출 증가가 전사의 어떤 성장을 갖다 견인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김철중 애널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는 한 올해 6,800억 정도 영업이익, LG에너솔루션을 갖다가 한 1.2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SK온도 BEP를 갖다가 달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셀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은 소재단에서도 분명히 낙수 효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소재사들 역시 ESS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요. EV향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다. 그리고 판가가 우상향함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론가님 네. 출하량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적에.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건 알범알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올해 그 EV 배터리하고 ESS 배터리 출하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SS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공이 그 EV 배터리도 510 기가와트 아워, 그다음에 ESS 배터리도 510 기가와트 아워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그 올 상반기, 그러니까 EV 배터리는 한 10% 성장했어요. 근데 ESS 배터리가 얼마나 성장을 했냐? 저 아래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98%를 성장을 했습니다. 확실히 존재감이 이제 커졌네요. 진짜로.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ESS 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커져도 우리의 주력 시장은 결국은
현재까지는 북미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북미 시장의 경우에는 상반기를 갖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EV 배터리가 51기가와트아워, 그다음에 그 ESS 배터리가 36기가와트아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36기가 올해 그 뭐라고 할까, ESS 배터리랑 EV 배터리가 북미 지역에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상반기에는 EV 배터리 시장이 훨씬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산 배터리들이 셀사들이 ESS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어도 후공정에서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갖다가 셀을 모듈하고 팩하고 이 컨테이너 세우고 뭐 PCS 달고 이러는 것 쪽에 그쪽에 전문 인력들이 없어서 이게 출하량이 36기가와트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이 병목 현상이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ESS가 105기가와트아워 정도가 될 거고요. EV는 101기가와트로 ESS가 EV를 갖다가 추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EV 배터리의 성장률입니다. 한 10% 성장했고요, 3반기에. 근데 오른쪽 보면은 그러니까 그 좌측이 한 98%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ESS 배터리가. 네.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북미 ESS랑 EV 시장인데 그 26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ESS 그 배터리 시장이 EV 배터리 시장을 갖다가 추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ESS 부착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 그 단지를 해도 ESS를 거기다 달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태양광이 들어가면 무조건 ESS가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부착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넥스테라 에너지가 그 태양광을 갖다가 설치를 했을 때 그 ESS 수주 비중을 갖다가 이 계산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24년에서 25년에는 태양광 그 수주액의 ESS 수주액은 지금 얼마죠? 한 39%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는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6년, 27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 비중이 91%까지 올라오고 28년에서 29년은 92%. 그러니까 30에서 32년에는 122%보다도 그러니까 태양광보다도 ESS 수주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태양광을 갖다가 수주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ESS. 과거와 달리 ESS가 부착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사실 그 가정용 태양광 업체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업체가 썬런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단위 태양광당 ESS 부착률은 23년에 31%에 불과했고요. 근데 24년에 이게 얼마 정도까지 올랐냐? 57%. 25년에는 70%. 올 2분기에는 74%로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산업용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넥스테라 에너지처럼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 과거는 ESS를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70% 가량은 ESS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재생 에너지에 ESS 설치가 필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뭐 ESS도 이렇게 성장하면 좋은 거고 EV도 그만큼 좀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일단 E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캐즘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게 어디냐?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캐즘에서 이게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미국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25년 10월 달부터 그 이게 쭉 줄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기저 효과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25년 1월부터 25년 9월 달까지는 이 보조금을 갖다가 막 줬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막바지 그 보조금 혜택이 몰리면서 EV 성장률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네. 근데 보조금이 딱 끊기는 25년 10월부터 굉장히 낮아졌죠, 성장률이. 그러니까 따라서 기저 효과가 낮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10월 달부터는 기저 효과가 낮으니까 조금만 성장해도 우성장하는 그림들이 형성이 되겠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그 조인트 벤처를 갖다가 미국에서 같이 한 회사들, 가령 뭐 GM과 한 얼티엄 셀즈, 이 1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가동 준비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조인트 벤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만든 그 조인트 벤처 있습니다. 그 이민 단속국에 걸려가지고 한국 사람들 막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했던 네. 그 현장이거든요. 예.
네. 그 현장이 지금 원래는 이제 뭐 3분기, 2분기, 3분기에 가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2분기에 가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늦어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갖다가 시작한다. 그래서 올해 3분기 LG엔솔 EV 배터리 매출액은 QOQ로 한 1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ESS 부분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요.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그다음에 EV 부분도 우리가 최악으로 고전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인트 벤처들, 합작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갖다가 하반기에는 시작을 한다. 따라서 EV 쪽의 어떤 배터리 출하량도 굉장히 앞으로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출하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부진했는데 그 시장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ES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에서도 네네네. 이제 ESS 부차가 너무나 필수가 됐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이제 실적 성장으로 이거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앞서서 평론가님 그 10가지 이렇게 쭉 말씀 주시면서 네네. 리튬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2차 전지주 리튬 가격에 크게 반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 6월 달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했었죠. 그때는 왜 그러냐면 공급단의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중국이 이제 공급 개혁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광산들을 갖다가 폐쇄시켰죠. 6월 달까지. 그다음에 이제 모잠비크라든지 탄자니아 같은 그 리튬 정광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갖다가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단의 병목이 생기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갔는데 6월 달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일단 그 멈췄던 중국의 리튬 공장들, 리튬 광산들이죠. 광산들 일부가 재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CATL의 젠샤오 광산인데 이 부분이 재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자니아라든지 모잠비크에서 들어가는 수출 통제가 약간 풀렸어요. 그 바람에 리튬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29달러에서 한 22달러 정도까지 킬로그램당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수요단의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수요단의 어떤 병목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탄산 리튬 산업 재고 일수 추이라고 저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 일수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탄산 리튬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재고를 쌓아놓고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뭘 하는데 재고가 계속해서 재고 일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탄산 리튬의 재고가 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뭐 UBS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제3차 리튬 슈퍼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리튬 수요는 한 3배 정도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 재고 일수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리튬 가격은 점점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김철중에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변화가 이끌 나비 효과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던데. 이제 하반기에 EU의 그 IAA 법안이라고 산업 가속화 법안이 확정이 거의 되죠. 네. 이게 3월달에 이제 초안이 벌써 발표가 됐고요. 그 핵심 뭐냐면 메이드 인 EU.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견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 기업을 갖다가 견제를 하게 되면은 그 유럽에서는 배터리를 어디서 구할 거냐 이거죠. 결국은 EU 내에 자신들이 자신들 유럽산 어떤 배터리 기업들 아니면 한국 배터리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EU 내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셀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벤츠가 투자한 ACC라든지 아니면 르노가 투자한 베르코,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이 투자한 파워코 같은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셀사들이 지금 뭐냐면은 수율 자체가 안 나와요.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네. 이 수율이 안정화가 결과가 안 안 되고 좋은 있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노스볼트라든지 얼마 전에 그 모로라고 계속 파산했잖아요.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 셀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율 자체가 안 나오니까 궁극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배제하게 되면은 그 수요가 어디로 올 거냐? 결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로밖에는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조건을 갖다 충족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유럽 영내에 다 생산 기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메이드 인 EU를 갖다가 충족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서방 국가 중에 우방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FDA 체결 국가니까요, 유럽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에서 한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아주 최악의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반등을 시작할 어떤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 이게 제1차 재생.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늦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태양광 누적 용량 목표가 25년 30.8기가와트에서 8기가와트에서 30년에 87기가와트로 증가를 합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대략 보면은 5년 동안 신규 설치가 한 57기가와트가 돼야 돼요. 그럼 매년 10기가와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10기가와트 그 재생에너지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듀레이션이라든지 부착률을 갖다가 계산해 볼 때 매년 2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배터리 ESS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이 정도의 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지금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는 쇼티지예요, 쇼티지. 캐파가 못 따라갑니다.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많이 그렇죠. 짓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18기가와트 아워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배터리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만 이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의 그 배터리 셀사들 같은 경우에는 풀가동을 해도 모자라요. 그렇네요. 여기다가 지금 한국판 IRA 생산세액공제 초안이 발표가 됐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긍정적인 뭐냐면은 공제액을 갖다 2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해 적자가 났어요. 흑자가 나야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건데 네. 적자가 났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2월 시킬 수 있어요. 흑자 날 때까지. 그럼 합산해가지고 누적으로 공제를 받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생산을 해내면 해낼수록 엄청난 혜택이 들어오는 거니까 미국 IRA처럼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26년 말 법안이 통과되면은 36년까지 한 10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중간에 그 뭐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에 적자 기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라든지 크레딧이라고 뭐 보통 얘기를 하죠. 세액공제액을 갖다가 현금 유동화, 딴 기업한테 팔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정책적으로 좀 유효한 건 뭐냐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8월이니까 3개월 남았는데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러면 당장은 안 바뀌겠죠. 민주당이 법안을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법안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분명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28년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한국이 2차 전지주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멀티플 지금보다도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여건은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동안 2차 전지 언제 뛰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이제 좀 예전에 그 2차 전지 붐이 또 올 수 있을까? 기반은 잘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기다려보시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기 2차 전지 주를 사야 되는 10가지 이유나 나왔으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네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증시 일정과 관련 내용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어떤 증시 일정들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코스메카 관련 기업이죠. 최대 분기 매출 전망 받아가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TSMC 7월 매출이 현지 시간 10일에 공개가 됩니다. 최근 계속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6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67.9% 넘게 늘었습니다. 11일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요. 펄어비스와 신세계가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12일 수요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지표죠. 7월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6월 달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소식인 만큼 챙겨보셔야겠고요. 또 메이드 바이 구글 2016이 열립니다. 픽셀 11 공개하겠다라고 확정을 했고 스마트워치 픽셀 워치 5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또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콜마와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13일 목요일에는 달바글로벌과 리노공업, LG가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미국의 7월 PPI가 공개됩니다. 6월에는 전월 대비해서 0.3% 낮아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14일에는 위성 안테나 기업이죠. KNS, INSC, 코스닥 상장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 관련한 내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된 내용은 기반시설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이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전력 용수, 도로, 폐수 처리 등 공동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리고 조건이 맞는다면 정부가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 건축비와 노광, 식각, 증착 등의 생산 장비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계속 이 감론 의박이 많았던 연구개발 인력주 52시간제는 최종 법률에서 빠졌습니다. 기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노동계에서 장기간 근로 우려 쟁점화를 제기했는데요. 최근에는 최종적으로는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닥 눈에 띄는 강세, 올해 18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울린 날인데 항상 이런 거 보면 좀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좋은 전략 가지고 올게요.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